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낙관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서예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또 막 그림도 그리시고 하는데 그때 그냥 낙관을 많이 한다. 근데 저는 사실 서예도 하지 않고 그림도 못 그려서 낙관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낱말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낙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관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들어가는데 이것은 낙성관지란 말의 준말이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선 낙관이라는 한자를 보면 낙은 떨어진다, 떨어질 낙이다. 관은 정성이다, 또 어떤 항목이다. 이 글자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애매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떨어질 낙, 정성관 이 두 개를 연결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대로 낙성관지란 말을 줄인 말이기 때문에 낙성관지를 봐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것. 우선 낙관의 글자를 보면 떨어진다. 자, 풀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낙이라고 한다. 강 이름 낙이죠. 발음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낙은 이제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떨어진다. 또 이룬다. 다 이루어졌다. 떨어진다는 것은 끝났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루었다. 건물 같은 것을 준공을 했다. 할 때도 낙으로 한다. 또 그러면 떨어짐으로 죽는다. 또 낙엽이다. 어떤 마을이다. 빗방울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뒤에 관련된 낱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은 이제 정성관인데 이 글자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해석하기도 애매하고 글자도 좀 까다로운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글자로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하품흠이 있죠. 하품흠이다. 그리고 왼쪽 이 글자는 높을 숭자가 좀 간략화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이 설명을 읽었는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참고로 하는 일본에 돌아가신 한문학자 시라카와 시즈카 선생의 그 설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요 왼쪽 부분은 높을 숭자가 변한 모양이다. 간략히 된 모양이다. 그럼 이 글자는 높을 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지닌 동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가졌으므로 어떤 사람이 이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동물을 대할 때는 상당히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품흠은 입을 벌린다는 것이에요. 뭔가 교통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동물과. 이때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정성이라는 뜻이 들어왔다. 이렇게 시라카와 박사는 이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숭이 주술 능력을 지닌 동물이라 했습니다. 그것과 서로 교류를 한다. 결국 하품흠은 입을 벌림으로 사람이 입을 벌림으로 그것과 교류를 한다. 교류를 한다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약속이 돼야 된다. 그것에서 이제 정관이다, 약관이다 하는 의미로서 약속이라는 게 나온다. 그리고 이 정관이나 약관의 어떤 계약의 조항을 정한다는 의미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약의 조항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동기, 그렇죠. 종이나 솥, 그 종정이다. 이 종이나 솥에 글자로 새겼다는 것이죠. 조약은. 거기에서 새긴 그 글자를 가지고 관지라고 한다. 관과 지를 청동기에 새긴 그 글자를 얘기한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 관이라는 것이에요. 관지는 뭐냐? 이것도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낙관이라는 것은 떨어진다와 이 정성관자가 합친 그런 말이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또는 그 도장이나 그 도장이 찍힌 것, 그런 것을 낙관이라 한다. 그래서 낙관을 찍는다. 모양으로 보아 이 그림의 낙관은 김화백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도장 또는 도장을 찍는 것, 그것을 주로 낙관이라 하는데 사실은 낙관은 그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있다. 그랬을 때 이쪽이 여기 도장이 두 개가 찍힙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관이라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낙관인이다. 낙관인. 그러면 그 위에 뭔가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이름이 뭐고, 호가 뭐고 하는 것을 적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낙관이다. 이 전부 합쳐서 낙관이라는 거예요. 도장만 낙관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이것을 나누면 위에 글자를 적은 것은 일종의 낙관글이다 또는 낙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 도장은 낙관인이다. 이 낙관문과 낙관인을 합쳐서 낙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장을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도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낙관이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낙관을 적을 때는 매니 일반적으로 때를 적는다. 언제, 무슨 해, 그렇죠? 언제, 무슨 해, 뭐 봄이다, 계절 같은 걸 적고, 장소, 예. 그리고 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적는다. 그 문장을 적고 이제 도장을 이제 찍는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도장을 찍을 때는 두 개를 찍는다. 보통 일반적으로 호를 적고 이름을 적는데 도장은 이름 도장을 먼저 찍고 호 도장을 나중에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보면 이름 도장은 글자가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호 도장은 글자가 빨간 인주색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얀 글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음각을 해야죠. 음각. 그렇죠? 음각이다. 글자가 희다. 그래서 백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관이라고 해요. 관. 이것을 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호를 하는 것은 이렇게 빨간 글씨예요. 그래서 주문이다. 주문. 이것은 양각을 돛을 새김을 했기 때문에 인주를 묻혀서 찍으면 양각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붉은 글자 돼서 주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것을 음각한 것은 관이고 양각한 것은 지라고 한다. 그 두 개를 합쳐서 관지라고 한다. 관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장들은 일반적으로 전서체로 많이 합니다. 전서체. 그래서 이러한 도장을 만드는 것, 전각을 한다. 이렇게 되죠. 전각. 이 전서체로 많이 한다. 여기는 제가 편의상 막 이렇게 음각이냐, 양각이냐, 백문이냐, 주문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주로 전서체로 많이 만든다. 그래서 전각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낙관이라는 게 낙성관지의 준말이다. 낙성관지. 여기에서 낙과 관자를 따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 낙성이라는 것은 완성됐다, 준공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을 세우고 다 된 것을 기념하는 식을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낙이라는 것도 완성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물론 이루었다. 자, 무엇이 내가 만든 작품, 글이든 그림이든 그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찍는 도장이 관지다 또는 적는 글이 관지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관지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어떤 의식에 쓰던 그릇,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청동기의 어떤 뭐 종이라든지 또는 소치라든지 이런데 그릇이나 종 따위에 새긴 어떤 표시나 글자 그것을 관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이러한 것은 잘 안 하죠. 청동기 같은 데다가 요즘은 이제 글자 따위를 음각한 것과 양각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글자는 음각 내지는 양각을 한다. 그런데 앞에서 낙관 도장을 찍을 때 자기 이름을 할 때는 음각을 해서 어떤 흰 글자가 나오고, 그렇죠? 인주가 묻지 않은 것이 나오고, 호를 적을 때는 돛을 새김을 해서 호가 양각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음각한 것을 관이라 하고 양각한 것을 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관지란 말을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만 다들 동의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 관지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로 주로 얘기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각한 글자는 관이다. 양각한 글자는 지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학설은 외부에 새긴 글자가 관이고 내부에 새긴 글자가 지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이 있다. 종이라는 청동기가 있다. 그러면 그 종 겉면에 표면에다 새긴 것. 그렇죠? 그것이 관이다는 것이에요. 표면에. 그리고 그 안쪽에, 종 안쪽에도 또 내부에 새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안이나 도형이 관이다. 그리고 전각한 것은 지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들이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일반적으로 음각한 것은 관이다.
양강한 것은 지다.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그걸 합쳐서 관지라고 한다. 이 관지는 언제 작품에 적느냐면 낙성이 되었을 때 적는다. 그래서 낙성관지다. 그 낙성관지를 줄임말이 낙관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게 어떤 작품이 서예 작품이라든지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 사람 이름이나 그리고 호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릇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장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인이다. 시작점에 찍는 낙관을 두인이라고 한다. 또 유인, 놓을 유자예요. 유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융통성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특별한 틀에 매이지 않고 찍는 낙관, 도장을 유인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러한 작품이 있을 때 여기에 낙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자의 이름이 있고 호가 있다. 그리고 여기 도장을 하나 찍는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작품이 시작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두인이다. 두인이다. 네. 그리고 중간에 보다가 뭔가 좀 부족한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 도장을 하나 찍는다든지 또는 찍는다든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유인이다. 이것은 정해놓은 것이 없다. 작가가 이렇게 보고 여기가 좀 허전한 것 같다 했을 때 찍는다. 이렇게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인, 유인 이런 말이 있다. 자, 낙자와 간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왔다 글자는 각각 각이에요. 그렇죠? 각각 각인데 이거는 이제 물 이름 낙이다. 여기서 발음이 오고 떨어질 낙이다. 자, 이것이 굉장히 낱말을 많이 만들겠죠. 네, 막 그 중에 아주 일부. 낙성한다, 낙성식 할 때 이 낙이라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낙성이란 말이 있다. 그래서 낙관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자, 낙엽이다. 낙오한다. 오에서 뒤쳐졌다. 그렇죠? 이렇게 쭉 줄을 서서 가는데 뒤쳐진 걸 낙오, 낙오자, 낙오병 이렇게 되죠. 추락한다. 떨어진다. 낙하한다. 낙하산. 낙하하는 아래로 떨어지는 우산이다. 탈락한다. 영락한다. 완전히 망해버린 정도로 떨어진 것을 영락했다. 두락이다. 말이에요. 그죠? 한 말, 두 말 할 때 한 말 분량의 벽실을 뿌리는 것. 그것이 두락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직이라 한다. 그렇죠? 한 말의 벽실을 뿌릴 수 있는 논의 크기를 마직이라 한다. 그건 두락이다. 그렇죠? 예. 당락이다. 예, 당첨되고 떨어졌다. 또는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락이. 부락이다. 부락. 그렇죠? 또 촐락이다. 그리고 음락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떨어질 락에는 마을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각각 각이 락이란 발음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발음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락이란 발음으로 나오는 글자만 몇 개 보면 삼수를 붙이면 강이름 락이다. 낙동강. 그렇죠? 실사를 붙이면 이을락이다. 연락한다. 예, 그리고 다규자를 붙이면 쇠젖이다. 우유다. 그렇죠? 낙농업이다. 예, 불화를 붙이면 지진다. 예, 낙인을 찍는다. 예, 말말을 붙이면 낙타락이다. 낙타.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글자를 많이 만드는 그런 글자 중에 각이 락이란 발음으로도 많이 만든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게 이제 저 앞에서 본 정성관자 또는 항목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다, 결산서다 할 때 관항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항목을 아울러 일러서 관항목이라 한다. 관이 가장 크고 위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이다. 예문을 보니 세입 예산은 세입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양식을 있습니다. 세입이나 세출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과목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내역을 적죠. 이 과목도 관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무슨 관이다. 또 여기에 무슨 항이다. 무슨 목이다. 이렇게 과목들이 나눠지죠. 그때 관항목 할 때 관이다. 가장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관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 차관이란 말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전체 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차관이란 말은 다 압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이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차관이다.
국내에서 빌리는 것을 차관이라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빌려오는 것을 차관이라 한다. 예. 왜 이것을 차관이라고 하느냐? 제가 여러 몇 가지 어떤 사전을 봤는데 다 달라요. 뜻이. 자, 우선 여기서 보면 차는 이제 빌린다는 뜻이죠. 차. 그렇죠. 차입한다. 빌린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관 항목이라고 했죠. 그렇죠. 돈을 빌린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그래서 차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다. 이런 이제 말로 물론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글자 한자 한자 따지면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사전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 관이란 말에는 기본적으로 경비, 자금, 돈이란 뜻도 있다. 돈이란 뜻이 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온다. 이렇게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한자를 많이 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관이란 말이 뭐 외국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일반 기본적으로 돈을 빌린다 또는 돈을 빌려준다 막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출, 빌린 돈, 빌려준 돈 할 때 차관이란 말을 쓴다. 그렇다면 여기는 관이란 것은 돈이란 뜻이다. 돈, 경비, 자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일본의 사전을 제가 또 보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정성성자예요. 이 관이 정성관이라고 했죠. 정성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이다. 신용. 관이라는 것은 신용.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또는 은행이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할 때 신용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신용 창출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것이 이제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용이다. 크레딧, 신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은 이 신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신용을 빌린다. 돈을 빌린다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또 관이라는 것은 계약의 조항을 뜻한다. 여기에서도 나왔죠. 어떤 항목을 뜻한다. 어떤 아주 일본의 유력한 사전에서 이렇게 각각 뜻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달리 쓴다. 어느 사전은 신용이라고 보고 어떤 사전은 계약의 조항을 얘기한다. 우리 항목처럼. 그러면서 전체 뜻은 물론 나라와 나라 간의 대차를 얘기할 때 이 말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자금이다. 돈이다 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어떤 항목이라는 뜻이 있고, 또 신용이라는 뜻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각 사전이 해석을 하는데,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이 낱말을 조선 왕조실록에 검색을 해보니까 17번이 나옵니다. 전부 고종실록에 15번, 순종실록에 2번, 아마 뭐 일본이나 또는 뭐 그 어간의 근대화 과정에서 열강들이 오고 할 때 외국과의 돈의 거래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쓰던 낱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관이다, 약관이다. 그렇죠? 정관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어떤 규칙을 적어 놓은 것이 정관이다. 약관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계약 관련해서 이런 적은 것을 약관이라고 한다. 이 관이라는 것은 다 어떤 관 항목일 수도 있고 어떤 조항일 수도 있고 또는 약속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낙성관지라고 했습니다. 낙성관지인데 사실은 앞에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알식자예요. 일반적으로 알식, 지식 할 때 쓰는 알식자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한다는 뜻의 기록할 지로 쓰입니다. 자, 이것은 지식이다, 인식이다, 학식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식견이 있다. 이 식자로 대부분 식자로 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끔 지자로 쓰인다. 지자로 쓰이는 게 오늘 나온 관지 할 때 지다. 이건 기록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특히 양각으로 기록한다. 음각으로 기록하는 것은 관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표지다. 표지. 어떤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 이때 표지로 읽어야 된다. 표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알식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표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지자로 읽히는 경우가 표지, 관지 외에 한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지로 읽힌다. 그리고 이 지가 단독으로 지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고 나서
아무개가 적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자, 어떤 사람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머릿말을 쓰든지, 아니면 뒤에 후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저자, 누구, 이 한자로만 적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식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지라고 읽어야 된다. 예. 저자, 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자,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 근, 지, 삼가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삼가 기록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식으로 읽으면 이제 안 된다. 쉽게 말하자면 무식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식 해놓으면 이걸 저자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저자지로 읽어야 된다. 그렇죠? 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니 낙과는 세 나라 다 같은 낱말을 쓰는데 신자체나 간체자, 특별한 글자의 변형이 없다. 정자체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낙관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낙관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예를 한다든지 동양화를 그린다든지 할 때, 인문화를 그린다든지 할 때. 이것이 낙성관지에서 온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과 지가 이 발음이 식이 아니고 지인데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작품이 다 낙성이 됐을 때, 다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기록하는 표시로 찍는 것이 또는 글을 쓰고 찍는 것이 낙관이고 도장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관련된 글을 같이 쓰고 도장을 찍는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